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미안해할까 봐요. 이 돈은 엄마 것입니다. 장례식장의 국화 향기는 언제나 이상하리만치 달콤합니다. 슬픔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그 달콤함이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그 향기를 맡으며 자신의 두 다리가 땅에 붙어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 어딘가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진이 거기 있게 됐는지 박순자 씨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웃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고 있었으며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다시는 좁혀질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놓인 국화 한 다발은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조문객 명부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것을 보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 박재현. 29회를 살다간 그 이름 석자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름이란 것이 왜 그렇게 무거워지는 걸까요? 살아있을 때는 그저 부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끝 흰 형광등 아래 박순자 씨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남편 박용수 씨는 조문객을 맞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딸 박지연은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박순자 씨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자신은 아들 곁에 제대로 있어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소리를 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종종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가장 늦게 알게 됩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속을 끝내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는 너무 늦어버린 이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다음 단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능하다, 쓸모없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박순자 씨는 그 질문 앞에서 평생을 울어야 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아들 박재현 씨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는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의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친구들의 자녀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다.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박재현 씨는 대학 졸업 이후 3년이 넘도록 뚜렷한 직장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가끔 집에 돌아오면 밥도 잘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다음날 새벽 일찍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박순자 씨 부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은 아파트였지만 두 부부가 함께 일하며 갚아나간 대출의 흔적이 고스란히 밴 집이었습니다. 남편 박용수 씨는 현역 시절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고 지금은 은퇴해 동네 경로당을 오가며 소일하고 있었습니다. 딸 박지연은 결혼해서 수원에 살고 있었고 명절에만 내려오는 사이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하기엔 너무 빈틈이 많았고 남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운 그 어중간한 거리가 이 집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박재현 씨는 어렸을 때부터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크게 튀지도 않았고 누군가와 크게 싸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는 그 조용함을 의욕 없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버지 박용수 씨는 그 조용함을 무능함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두 사람이 알게 되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재현 씨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그날 박용수 씨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 빨리 자리 잡아야지라고 말했고 박순자 씨는 취업 준비한다고 방에만 있지 말고 좀 밖에 나다녀라고 말했습니다. 박재현 씨는 웃으며 알겠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그 외식 자리에서 박재현 씨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패턴은 이어졌습니다. 집에 오면 묻고 아들은 짧게 대답하고 다음날 다시 나가는 일의 반복.
박순자 씨는 점점 아들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락해봤자 바빠요, 괜찮아요, 나중에 얘기해요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쁜 건 알겠는데 뭐가 바쁜지는 모르겠는 아들. 괜찮다는 건 알겠는데 뭐가 괜찮은지는 모르겠는 아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 모자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9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 박순자 씨는 시장에서 돌아오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통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재현 씨 어머님 되십니까?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손에 들려있던 시장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과 2개가 포장지 밖으로 굴러나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것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하얀 천에 덮여 있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헬멧이 병상 옆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헬멧에는 배달업체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것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그날 밤 박용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벽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딸 박지연은 오빠가 왜 배달을 했어요? 말을 했어야지. 우리가 도와줬을 거잖아요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 몇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배달업체 점퍼가 한 벌 걸려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점퍼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박재현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37만 원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배달 일을 그렇게 오래 했다면 돈이 더 있어야 하는데 왜 37만 원밖에 없는 걸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기엔 박순자 씨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통장을 서랍에 다시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박순자 씨의 휴대폰으로 다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고 조심스럽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경찰의 목소리와는 달리 어딘가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생명 담당 설계사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박재현 고객님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박순자 씨는 처음에 광고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귀를 잡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수익자로 어머님을 지정하셨습니다. 보험금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해서요. 보험금. 박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 아이였는데 무슨 보험을 들었단 말인가요? 박순자 씨는 담당자에게 내용을 더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보험사 담당자 강민준 씨가 박순자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현 씨가 3년 2개월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달 납부 금액은 17만 원. 수익자는 어머니 박순자.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납부가 이루어졌으며 보험금은 2억 4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말을 3번 되물었습니다. 2억 4천만 원이요? 네, 어머님. 재현이가요? 네, 박재현 고객님이십니다.
강민준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본사에 보관 중이던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가입 당시 박재현 씨가 직접 손으로 써서 남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미안해할까 봐요. 이 돈은 엄마 것입니다. 박순자 씨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읽다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민준 씨는 그날 오후 박순자 씨의 부탁으로 1시간 이상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박재현 씨와의 인연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박재현 씨를 처음 만난 것이 박재현 씨가 직접 보험사 사무실로 찾아온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26이었던 박재현 씨는 정장도 아닌 낡은 청바지와 후드티 차림으로 나타나 어머니를 수익자로 한 종신보험을 들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민준 씨는 처음에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머니를 위해 보험을 드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납입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박재현 씨는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냐고 물었고 강민준 씨가 여러 구간을 설명해 주자 한참을 고민하다가 17만 원으로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지금 3군데서 알바하는데 그 정도는 무조건 챙길 수 있어요. 강민준 씨는 그때 박재현 씨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심이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고요. 강민준 씨는 그 이후에도 박재현 씨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로 납입 관련 안내였지만 한두 번은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박재현 씨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고 한 번은 엄마는 잘 계시죠? 라고 먼저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강민준 씨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박재현 씨는 설계사님이 우리 어머니 사는 동네 분이시잖아요. 혹시 마주치면 잘 부탁드려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박순자 씨에게 전하는 강민준 씨의 눈이 잠시 붉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이후 아들의 3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은 교통사고 당일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아들의 방에 남겨진 물건들이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표지가 너덜너덜해질 만큼 오래 쓴 수첩이었습니다. 안을 펼쳐보니 매달 수입과 지출을 직접 손으로 기록한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수입, 새벽 배달 수입, 물류센터 일일 아르바이트 수입, 그리고 지출 항목에는 방세, 식비, 교통비, 핸드폰 요금, 그리고 보험 17만 원이 항상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수첩을 손에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3년 동안 매달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를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고시원 월세를 내고 밥을 사 먹고 오토바이 기름을 넣고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 외에 따로 모아두거나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세서 마지막 장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 안에 100만 원 더 모으면 엄마 생신에 뭔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줄에는 줄이 그어져 있었고 아직 7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사고가 나기 2달 전 메모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옷장을 다시 열어보니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청바지 2벌, 티셔츠 몇 장, 겨울 점퍼 하나. 그 점퍼는 박순자 씨가 몇 년 전 백화점 할인 행사에서 사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순자 씨는 그것을 직접 아들에게 건네주지 않고 방에 걸어두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다며 속으로 서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점퍼가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입었는지 소매 끝 부분이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들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수첩에 주소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골목 안에 있는 고시원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고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1층 입구에는 냉난방 완비라는 낡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시원 원장 아주머니는 박재현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현이 씨 정말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불평 한 번 없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오토바이 위험하다고 배달 그만하라고 했더니 어머니 괜찮으세요라고 묻더라고요. 자기 걱정은 안 하고. 박순자 씨는 아들의 방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장 아주머니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거의 가득 차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은 하나였고 창밖으로는 건물 외벽만 보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그런 방에서 아들은 3년을 보냈습니다. 벽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것을 떼어 읽었습니다. 엄마 생신 -11월 8일. 잊지 말 것. 박순자 씨가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이 넘어서였습니다. 남편 박용수 씨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 수첩 이야기, 고시원 이야기, 메모지 이야기. 박용수 씨는 처음에는 아무 반응 없이 듣다가 메모지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음식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용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박순자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 추석 때도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줬잖아. 취직도 못하는 아들이 집에 오면 밥이나 축내는 것 같다고. 박용수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렇게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었으면서도 한 번도 내색을 안 했잖아. 박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작년 추석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박용수 씨가 친척들 앞에서 아들을 향해 저 나이가 되도록 뭘 하는 거냐고 큰 소리로 말했던 그 장면. 박재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갔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때 아들을 불러 달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기분은 생각도 안 하냐며 속으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때 박재현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딸 박지연이 집에 다시 내려온 것은 보험금 이야기가 퍼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보기엔 놀람보다 무너짐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한 번 전화한 적 있어요. 작년 봄쯤이었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엄마 아빠 요즘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제가 바빠서 짧게 받았거든요. 잘 계셔 하고 끊었어요. 오빠가 그래 수고해라고 했는데. 박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박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소파에 앉은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연락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짧게 끊겼습니다. 박재현 씨는 그 전화를 끊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섭섭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정도 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물어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들에게 한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의욕이 없냐? 친구 아들은 벌써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집에 오면 밥이나 먹고 나가지 이 나이에 뭘 하는 거냐? 그 말들이 밤새 귀에 맴돌았습니다.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박순자 씨에게 가장 힘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보험금이 입금된 날이었습니다. 통장에 2억 4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오던 그날, 박순자 씨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아들의 3년이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세 군데서 알바를 뛰며 매달 17만 원씩 납부하며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으며 오직 어머니의 이름을 수익자란에 써넣으며 쌓아온 3년. 그 3년의 무게가 통장 잔액이라는 숫자로 박순자 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다가 창구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돈에 손을 대는 순간 아들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감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2달 반이 지난 어느 날 박순자 씨는 편의점에서 우연히 박재현 씨의 알바 동료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박재현 씨를 알아보느냐는 박순자 씨의 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함께 했던 동료였습니다. 김수진 씨는 자신이 기억하는 박재현 씨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박재현 씨는 자기 순번이 아닌 날에도 나와서 일을 도와주는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몸이 안 좋거나 개인 사정이 있는 동료들의 시간을 대신 채워준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일하냐고 물어봤더니요, 김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야간에 너무 힘들다고 울었더니 따뜻한 음료수 하나 사줬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 김수진 씨는 박재현 씨가 어머니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편의점이 한가해진 시간, 박재현 씨가 잠깐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수진 씨가 뭐 보냐고 물었더니 박재현 씨는 어머니 사진이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주 봐요? 라고 묻자 가끔 보고 싶을 때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박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6달째 되던 날 박순자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의 보험금 중 일부를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한 것입니다. 박재현 씨가 일했던 편의점 근처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씨의 이름으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아들이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던 것처럼 박순자 씨가 아동센터 담당자에게 후원 이유를 설명했을 때 담당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드님을 두셨네요. 박순자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재현아. 넌 좋은 아들이었어. 그것을 살아있을 때 말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 박순자 씨의 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용수 씨는 아들의 사진을 거실 한쪽에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한 장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는데 장례식에서 쓴 영정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올려두었습니다. 딸 박지연은 명절이 아닌 날에도 가끔 집에 내려왔습니다. 오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부모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이기도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또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들의 수첩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랍에서 꺼내 잠시 손에 들었다가 다시 넣곤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들이 쓴 글씨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 아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11월 8일 박재현 씨의 첫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동시에 박순자 씨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박순자 씨는 아들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가져갔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박순자 씨는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묘지 위로 늦가을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국화 꽃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들이 왔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조용히 밥을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였습니다. 사실 아들이 된장찌개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살아있을 때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도 남긴 적이 없어서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확인할 수 없는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박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가족에게 오늘 하루 먼저 말을 걸어야겠다고. 잘 지내냐고. 밥은 먹었냐고. 오늘 힘들지 않았냐고. 그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들 덕분에.
너무 늦게 알았지만 아직 늦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박순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난 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오늘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오늘 가장 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소소의 사연 라디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